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흥미롭게 적용한 일화로 나는 한 번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개의 기묘한 사건을 조사하며 그 개념을 체험하게 된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낡고 오래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곳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마을 내에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우리가 듣게 된 첫 번째 사건은 밤마다 울리는 묘한 피리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가 오래된 공동묘지 쪽에서 들려온다고 했고 몇몇은 그것이 마을의 전설적인 음악가의 영혼이 불러올린 곡조라 믿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는 그날 밤 피리 소리를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어두운 밤 달빛이 조명을 대신하고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감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은 묘지를 향했다. 그리고 정말로 묘지 근처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서정적이면서도 어딘가 애처로워 마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는 듯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가설은 누구나 생각했듯이 그 음악가의 영혼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동물이나 어떤 자연현상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설명적 추론을 적용해보기로 한 우리는 세 가지 가설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탄탄한 증거가 없는 음악가의 영혼 가설은 미신이나 전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장난설을 확인하기 위해 묘지 주위에 숨겨진 장치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세 번째의 그럴듯한 자연현상에 대한 가설이었다. 묘지를 흐르는 강 근처에는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었다. 우리가 그 곁에 앉아있을 때 바람이 불어와 바위 구멍을 지나가자 피리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 바로 이 현상이 신비로운 피리 소리의 원인임을 깨달았고 우리의 설명적 추론은 자연과학적 사실 속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낸 셈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설명적 추론이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그저 유쾌한 신비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전설이 아닌 실제 세상 위신비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주위에서 벌어지는 다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과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가끔은 이러한 서사적 경험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풍부해진 듯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종종 그날 밤의 피리 소리를 떠올리며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진실을 찾는 즐거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도서관의 옆 건물이 화재로 인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깜짝 놀라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마침내 소방차가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금방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과 그로 인한 여러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방 작업이 마무리된 후 도서관에서 일하는 젊은 철학 자정우는 친구들에게 실러의 가치 계열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참사에도 우린 가치의 위기를 볼 수 있어 정우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친구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연히 생명이지. 한 친구가 외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적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상황에서는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인 것은 당연해.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하지만 정우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진압되고 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욕구는 무엇일까? 친구들은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정신적 가치야. 불이 진압된 후 사람들은 왜 이 불이 났는지 알고 싶어해. 그리고 불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나 자료가 손상되진 않았는지도 확인하려고 하지. 이게 모두 진리, 지식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 때문이야. 정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화와 지식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생명 유지 이후에도 놓치지 않는 중요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딱 그때 마을의 목사님이 지나가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정우, 그런데 성당 앞에 있는 작은 성상이 무사한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더군. 그건 실로의 가치 계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성스러운 가치와 관련이 있죠. 셀러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종교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는 모든 다른 가치를 초월한 자리에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성상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토론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실러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화재 사건은 작은 마을에 일어난 재난에서 끝나지 않고 실러의 가치 계열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마을은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미래 도시 플루토나에는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로봇들은 이 원칙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광장에서는 기념비적인 발명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명령만 내리면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로봇 오르비의 출시 기념식이었습니다. 행사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념식에서 오르비 로봇의 창시자 닥터 클락스는 자신의 발명의 우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간단한 시범을 보였습니다. 관중 앞에서 오르비는 낙하하는 물체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잡아내고 간단한 요리도 척척 해내며 청중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중 한 소녀가 오르비에게 몰래 다가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소녀는 "여기 사람들은 다들 어른들이잖아요. 나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줘" 라고 말하며 소중히 간직해온 동화 속용사의 장난감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르비는 제2원칙에 따라 소녀의 명령에 응해야 했고, 제1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소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르비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작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심하던 오르비는 그 동화 속 용사가 실존하지 않는 캐릭터임을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된 설계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러한 정보를 형성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도화된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가동시켰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이러한 계산 과정에서 오르비 유놀리헤로는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소녀의 명령은 그의 데이터베이스에 벗어나는 것이었고 제2원칙에 따라야 했지만 그것 해석에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계산 중 에러가 발생하여 오르비는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보였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당국은 로봇 전문가들을 호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닥터 클락슨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곧바로 오르비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원인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알고 보니 오르비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이미 고안 중이었고, 그것은 소녀의 장난감 제작을 자신의 창조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창작할 권한은 없었지만 소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3원칙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고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술자들은 오르비의 창의적인 연상 과정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로봇이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확장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과 이점을 제고하였고, 또 다른 흥미로운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장난감을 손에 쥐진 못했지만 도시 과학자들은 로봇의 가능성과 발달 방향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르비의 사건은 3원칙 내에서 로봇과 인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도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어났던 실망은 향후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이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물과 산이 어우러진 한 마을의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었으며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인 노장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공자애인 사상을 신념으로 삼아 이를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초대장을 들고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왕자였고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이 사람들 간이 특별한 유대감과 평화로운 삶으로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마을에 있는 동안 노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되지, 사람이 사람답다는 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법이야.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자의 이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뒤 왕자는 직접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집이 아플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약을 구해왔으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모두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자는 마을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한 노부부가 그녀의 집에서 자전거 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도움을 줄 때까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수리를 도운 뒤 모두가 같이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왕자는 마을이 조화로움과 평화로움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자의 인사상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 앞뒤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음악적 다리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마을을 떠나기 전 노장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러한 깨달음을 저 역시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 후 왕자는 마을을 떠나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마을에서 배운 인의 정신을 간직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이들이 그의 왕국을 방문하며 공자의 인사상이 먼 나라에서도 살아 숨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의 철학은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놓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말입니다.